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우리들의 경제 셰프입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갸름해지신 게 예,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뭘로 하세요? 저 러닝 주로 합니다. 밖에서? 예, 대회도 나가고요. 사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갑니다. 어디 무슨 대회 나가요? 오늘은 상암에서 평화의 공원에서 10km 뛰는 거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하십시오. 조만간 그러면 42.19 완주할 날이 오겠네요. 아, 그게 목표입니다. 멋있다. 고맙습니다.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들 있죠? 아, 그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뛰러 오셨어요?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예. 전 빨리 뒤처집니다. 완주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소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의 양국 간의 뉘앙스 차이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좀 열심히 가서 국익을 지키려고 나가신 분들에겐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잘 되는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아, 그래요? 예, 원칙적인 합의만 한 것 같다라는 건데요. 저도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보도자료도 작성해보고 뭐 어느 기관이나 부처 모시고 가서 MOU도 체결해 보면 그 문구 하나가 다 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시고 갔으니 뭐래도 성과라고 들고 들어가야지 면이 쓰잖아요. 그러니 문제될 건 다 제거하고 뭐 나름의 성과라고 포장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가만히 보시면 7월까지 7월이라고 하면 원래 90일 유예를 줬던 그 기간입니다. 네. 그 기간 동안 관세를 없애는 합의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관세를 꼭 없애보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을 계속 경주해 보겠다라는 건 원칙적으로 뭐 달라진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향점을 어떻게 보면 관세를 없애는 수준까지 우리가 협의를 해보자 이런 그냥 뭐랄까요 청사진만 제시한 거지 아직 구체적으로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관세만큼은 벌써 타결이 됐다 자동차만은 지켰다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 또 한 가지 이걸 그러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어떻게든 들었을 텐데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무조건 합의를 보는 게 무조건 옳은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는 말을 바꾸는 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 과거의 역대 정권들이나 역대 패권 국가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했는데 전 정권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새 정권과 다시 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관세 얼마 양보하겠다고 해서 얼마 부과받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경제 수반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때는 진짜 차기 정부가 아니라서 우리가 대충 절충한 거고 더 내야 돼라고 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때 괜히 우리는 마지막 합의인 줄 알고 관세율을 좀 나름대로 미국에게 또 섭섭하지 않게끔 우리가 약간 양보한 것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런 뒤통수 맞는 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일 베스트는 이번 최상목 팀이 가서 조기에 아주 낮은 레이트로 타결을 받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경영자들은 불확실성만 제거하면 오늘부터 공장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이 90일간 된다? 그럼 한 분기를 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조기에 타결하겠다라고 어설프게 했다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정부의 또 다른 협상에 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저는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그걸 잘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에도 빨리 공유하고 빨리 그래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챙겨오는 것을 일단 1순위 업무 목표로 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빨리 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 측면도 이해는 되네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면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미국이 또 너무 본보기로 삼고 네.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정부를 끌고 가시는 분이 또 정치적인 거치와 관련돼 있어서 정치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있죠. 저는 좀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베선트인가요? 미국 재무부 장관은 곧 합의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던데 네. 그건 뭐 그냥
트럼프 닮은 소리예요? 네. 립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하는 논조가 베센트랑 사실 베센트는 또 다른 논조를 하기가 어려워요. 트럼프랑 그 논조를 맞춰가는 음. 건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는 굉장히 그 관세를 통해서 모든 게 잘 해결할 거고 중국과도 얘기가 잘 되고 있고 뭐 미국과 일본과 뭐 다른 나라도 다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논조를 일괄적으로 계속 풍기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과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뭐 관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 트럼프 말은 맞느냐 했었을 때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선 무슨 소리냐. 우리 그렇게 대대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대 성명을 벌써 발표를 가짜 했고 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짜 뉴스예요.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내부 분위기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지 뭐 합의가 잘 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네. 잠깐 엿길로 네. 새서 미국이라는 워낙 큰 나라가 압박을 해서 그런가 일본하고 중국이 뭔가 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공동 보조를 맞춰보자는 쪽으로 힘을 합치는 것 같더만요. 네. 그죠? 네.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우리도 할 수 있죠. 왜 안 해요? 그게 좀 저도 의구심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러다 탈탈 털리겠다 생각을 네. 해서 중국하고도 그리고 항상 일본은요. 중국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그 포괄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과도 우리는 뭐든지 한다라는 원칙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어요. 네. 예. 맞아요. 미국 바라보기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중국과도 다시 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다고 하고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건 일본 내부 기업과 일본의 이번에 TF팀이 별도로 만들어졌는데 프로토콜이 상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손정희 회장도 거의 정부 관료의 한 사람인 것처럼 행보를 하면서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통일된 메시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각자 도생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 따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외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메시지도 아직은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그나저나 한미 간에 뭔가 좀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적절한 선에 좀 타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네. 그 적절한 선이라는 게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부과했던 관세 25%가 제일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가장 교류 협력을 많이 하는 이 두 국가와 먼저 관세부가 25%를 결국 선언을 했고 시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왜 그 두 국가는 이번에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트럼프가 패널 들고 와서 한 나라 다 설명할 때 그들 국가들보다 먼저 타결을 했느냐 했을 때 미국과 경제 교류 규모가 제일 큰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USMCA를 통해서 한 나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요율을 먼저 정하는 게 기준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관세라는 게 결국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진짜 5% 이득 얻으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멕시코에 25%를 부과했는데 한국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인도에 10% 부과했다. 그럼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공장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우방 국가와 또 다른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별의별 노력을 하더라도 25% 어바웃 언저리에서 결국 타결될 것 같다. 뭐 일부 품목만 유예하는 걸로 빠질 것 같고요. 그 일부 품목도 미국 국익에 저해되는 것들만 빼줄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 본인들이 만들지도 못하고 전량 수입하는데 뭐 이런 것만 빠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도 기준점을 타협을 할 때 어디까지는 우리가 절대 뭐 양보 못한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관세라는 게 결국 우리만 높게 부과되면 경쟁 국가들보다 우리 제품만 비싸지는 거잖아요. 차선책은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고 하든 이런 국가들의 관세가 우리 품목과 경쟁하는 품목에 있어서 얼마인데 이게 똑같이만 되면 같이 페널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출발선이 똑같이 뒤로 물러난 거니 그건 또 다시 같이 해볼 수 있는 거라서 양보의 기준점은 그래서 저는 경쟁 품목 국가 거기가 관세율 몇 %입니까? 그걸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서둘 필요 없다. 트럼프 아들이 오잖아요. 예. 어떻게 잘 구워 삶아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트럼프가 취임식 때 했던 행태를 우리 기억하잖아요. 본인 밈코인 올려서 정말 가족 일가족이 몇십조 원의 그 수익을 가져가 버렸어요. 예. 그 사람 분명한 어떤 캐릭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욕심이 자신들이 정치 가문화되는 걸 또 선호하고 있고 또 아들들도 정치적인 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데 이런 정치적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들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트럼프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뭔가 페이버를 주는 거죠. 이 비즈니스는 정말 냉혹합니다.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참 비즈니스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만 하면 저도 이런 소리 안 드릴 텐데요. 뒤에서 리베이트 달라는 나라도 너무 많고 음. 뭐 이런 게 사실이니까요. 트럼프 아들들에게 적지 않은 뭐 우리와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적어도 우리 기업이라든가 한국산 한국발로 나간다면 조금 좀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 중에 예. 하나니까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권 6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네. 뭐 그동안도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우리 보고 자꾸 들어오라는 거죠? 네. 본인들은 할 수 있는 역량도 사실 부재하고요. 그리고 그 개발할 돈도 지금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인제 그걸 개발하고 또 같이 개발했었을 때 개발을 같이 했다는 건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된다는 거거든요. 한국과 일본을 적극적으로 꼬시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절실히 필요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다음에 중동 전쟁 이후에 판을 그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절대 또 놓을 수 없는 게 에너지 패권입니다. 에너지 분야로 이 미중 간의 갈등을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국은 석유에 대한 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하는 여러 논조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부터 해서 이런 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괄 공정을 마무리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트럼프의 보좌진들은 한결같이 어떤 논조였냐면 지금 이렇게 2차 전지와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풍력 터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연구 자석이 히토류에 또 의존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 세계 수급 권한을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로 빨리 진화하려는 바이든의 노력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건 그 보조금 중국에 주는 거다. 음. 그리고 미국 스스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패권을 잃어버리는 조치다. 그래서 트럼프 때 미국이 제1대 산유국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구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에너지 패권을 좀 더 가져가야 된다. 석유의 시기를 좀 더 가져가자. 그럼 이 석유의 시기를 좀 더 가져가는 목표는 중국 견제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인데 러시아 견제도 중요해요.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다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이 구조, 이거 원하진 않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그럼 이제 지금도 미국에 LPG를 갖다 쓰고 있는데, LNG를 갖다 쓰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야 전쟁 끝나고도 계속 써 이걸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크로 생산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하니 그런 경우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 수출에서 60%가 유럽에 보내는 석유류의 에너지류인데 그러면 러시아도 또 통제하기가 용이하죠. 유럽에서 벌어갈 수 있는 돈에 대한 그 적정 금액을 미국이 파이프를 여느냐 조이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니까요. 그럼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도 발목을 어느 정도 잡고 있으면 지금 사실 러시아가 또 중국과 그 어느 때보다도 바짝 붙어가면서 미국의 견제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견디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틈을 벌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인제 미국이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발을 빼야 되는 상황에서 중동 애들이 또 말 안 듣고 중국에 바짝 붙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또 전 세계 유가를 비롯해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또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시베리아에 있는 알래스카에 있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 들여서 하면 되죠. 왜 어 너무 팔을 비틀어요? 그러게요. 그게 참 그러면 안타깝죠. 좀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든지 참. 큰 소리까지 쳐가면서 네. 아마 미국 내에서도 그 전 세계
미국이요. 사실 가지고 있는 제일 무서운 기술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우주다, 뭐 방위 산업이다 아니고요. 안면 몰수. 안면몰수 그것도 있죠. 근데 전 세계 마이닝, 광업, 지질 탐사 이쪽으로 최고 전문가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전 세계 전문가를 다 합쳤을 때 절반이 미국에 있어요. 그렇겠죠. 그동안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 여기저기 십취하면서 자원 수급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런 전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알래스카의 천연가스를 아직도 개발을 많이 안 했다? 물론 환경 규제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본인들도 경제성에 대해서 담보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들어가서 우리 보러 우리 돈으로 한번 조사해 보라는 잘못되면 거죠. 다 매몰 비용인데 참 무섭습니다. 잘 되면 자기들이 가져갈 거고. 같이 가져간다고 하겠지만 자기들이 가져가겠죠. 그죠? 예. 안 되면 그냥 우리가 독박쓰는 거고. 세상에 그런 게 있나? 중국이 그 화재 위험 없는 배터리 개발했다는 뉴스 있었잖아요. 예. 그거 믿을만해요. 중국의 기술이 요즘은 야. 한 번씩 우리가 의심을 하지만 그게 덜컥덜컥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중국이 뭐 하나 큰 건 한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요즘은 오히려 중론이 됐어요. 예전에 우리 챗GPT 같은 거 딥시크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거 거짓말일 겁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거 다 사시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서 뭔가 세계 최초로 뭐가 나오는 그 분위기가 공고해진 것 같고요. 미국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화재 위험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전기차 그 캐즘이라 그럽니까? 네. 그게 좀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해소가 그죠? 되는 거죠. 다들 좀 불안해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원천 기술을 많은 국가들이 다 쉐어 받을 거냐 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일단 중국산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더 많이 사가도록 유도하는 걸로 쓸 것이지 이게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캐즘을 없애는 걸로는 활용 안 할 겁니다. 진짜 아까 워낙 중국 사람들 뻥이 근데 블러핑이 요즘은 세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저도 얼마 물론, 전에 네, 갔다 왔잖아요. 네. 선전. 근데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만요. 네. 미중 간에 이제 그 무역 전쟁도 계속 지금 뭐 145%입니까? 네. 미국이 때린 게. 네. 근데 조금 뭐 낮추겠다고 트럼프가 물러선 것도 그 소매업자들입니까? 월바트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상황이 안 좋다, 심상치 않다 그래서 내렸다면서요. 네. 실제로 좀 뭔가 예상대로는 안 풀리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네. 이거를 예산대로 안 풀린 거라고 꼭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늘 했던 방식이 네. 강하게 지르고 그다음에 본인이 양보한 척하면 상대방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셨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145%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읍소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도 양보할게요. 그럼 민원도 들어준 꼴이 되잖아요. 관세는 관세대로 부과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준 꼴이 되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145%가 목표 수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말 맞을게요. 제 추측이 아니라요. 트럼프는 평생 협상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 빌딩 나에게 싸게 파쇼. 여기 같이 개발해 봅시다. 이런 것들 한 사람인데 우리 하다못해 동남아에 가서 그 전통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가격 협상할 때도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저 사람 지르고 보는 거야. 일단 반부터 가격 깎고 봐야지. 뭐 200바트? 100바트. 이렇게 하면서 절충 가는 거잖아요. 그게 동네 장사치들도 하는 일인데 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또 평생 이걸 해봤던 사람이 그 전략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인 거고요. 그래서 저도 뭐 어느 정권이든 간에 지금 우리 국익을 걸고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우리 언론이 굉장히 강성해야 됩니다. 강하게. 네, 90일 유예 이렇게 보도하면 안 돼요. 뭐가 유예가 됐다는 거죠? 유예한다고 하면서 10% 미니멈 리퀘어먼트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외국의 보도 내용을 보면요.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리고 일본의 NHK 그리고 프랑스의 르몽드 이게 무슨 양보냐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만 마치 90일 유예 트럼프 한 발 물러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고요. 우리 관료들이 미국 관료들 만나서 어떤 교섭 카드로 양보를 대폭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사실 솔직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무서운 건
한국에서 이러다 반미 감정 생긴다라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되고 하면 그게 제일 큰 무기예요. 맞습니다. 단호할 땐 단호해야죠. 그럼요. 국익인데. 네. 그죠.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한 그런 습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셰프 박정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